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 그리고 일본 국채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금리 바로미터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4.6%대에 육박했고 일본의 초장기 국채 금리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미일 국채금리 급등을 통해서 시장이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잠시 뒤 경제포커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 이다혜의 북마크는요. 오늘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는 소설 모순 그리고 교과서에 실렸던 원미동 사람들로 잘 알려진 양귀자 작가의 작품 두루 살펴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죠.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21대 대통령 선거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네요. 네, 이재명 후보 지난주에도 경기도 남부 북부 오가면서 광활하게 유세를 벌였는데요. 주말에는 충청도에서 유세하고 오늘 다시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와서 경기도 갑니다. 이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선다는 거고요. 오전에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들하고 간담을 갖고 그 자리에서 이제 청년 세대가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거죠. 대학생과 20대를 겨냥한 공약도 발표를 했고요. 간담회 후에는 수원시 영동시장 입구, 용인시 단국대 죽전 캠퍼스 정문에서 집중 유세 벌이고 이어서 남양주시 평내 호평역 광장에서 유세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그 사이 이재명 후보는 외교에 대한 입장을 또 오늘 내놨어요.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골자는 동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한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지점은 일본, 중국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이다 하면은 어떤 반일, 또 최근 들어서는 친중 프레임 이런 것들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그런 걸 좀 의식한 답변인 것 같았어요.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 문화, 경제 영역은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거고요. 중국은 중요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좀 요 며칠간 공격적으로 정책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까지 가졌는데 한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진행자가 도중에 기자들 이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질문 끊으려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직접 더 하세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대체적으로는 민생, 경제 이쪽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중도층을 겨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얼마 전에 그 민주당에서 사법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법부 개혁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당 일각에서 나온 대법관 얘기라든가 그 법조인이 아니었어도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내부 단속을 좀 이게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당내 내부 단속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남은 선거운동 동안 그 기조를 어떤 간절함, 겸손함 이런 쪽으로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율동을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란으로 인한 심각한 그런 중대 사안에 맞서는 선거다. 이런 쪽에 분위기를 잡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당선될 시에 비상경제 대응 TF를 제일 먼저 구성하고 내란 세력은 단호하게 처벌하되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나 경기도지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경기 지역 돌면서 유세를 펼치고 있네요. 네, 주말 동안 김문수 후보도 충청도 갔었고 오늘 역시 똑같이 경기 남부 지역 총공세 펼칩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 할 때 최대 치적이라고 꼽고 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오후에 방문을 하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뭐 자신의 행정 경험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본인의 성과를 강조할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후에 경기도 오산, 용인 거쳐서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노원, 도봉, 강북 지역 집중 유세를 이어가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최근에 두드러진 점은 막판에 보수 결집 위해서 좀 박근혜, 박정희 마케팅을 펼치는 모습이에요. 예. 그저께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고 어제 유경수 여사 생가에서 선거운동 시작했는데요. 유경수 여사는 사랑의 어머니이시다. 따님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온갖 잘못된 거짓 정보를 덮어쓰고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 이런 식으로 좀 유경수 여사에 대한 그런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에게서는 좀 향수를 자극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원죄 같은 미안함, 뭐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성을 건드리는 전략으로 가는 거고요. 예. 김문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할 때 잠깐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거리기도 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한테 하나로 뭉쳐서 이겨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네. 주말 일정 흐름 봐도 이 TK 쪽에서 영주, 안동, 상주, 김천, 구미, 칠곡 이런 흐름이었어요. 예. 네, 또 지금 사전 투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원래 사전 투표 폐지해야 된다 이런 공약도 네. 걸었었던 후보잖아요. 예. 네, 뭐 속내는 뭐 지금 나오는 관측으로는 아마 상승세가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는 한 표라도 더 끌어모아야 된다. 사실상 지금 뭐 사전 투표를 폐지할 수 이번 선거에서 그거를 폐지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표를 더 끌어오자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국힘 선대위 측은 사전 투표는 참정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지지자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라고 사전 투표 독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오전에 이 방송 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했죠. 네, 세대 교체, 뭐 정치 혁신 이렇게 계속 핵심 메시지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청년층 표심을 노리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수도권에서 또 뭐 청년 밀집 지역 집중적으로 유세를 펼쳤습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 유세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잠깐 좀 숨을 고르는 모양새예요. 네. 현장 유세는 없애고 대신에 좀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본인은 홍보하고 다가가겠다. 네.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오전에는 한국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하고요. 네. 저녁에는 보도 프로그램 뉴스에 또 출연을 하는데 내일 진행되는 정치 분야 그 토론회 네. 내일 또 마지막 토론회 있으니까 그 준비에도 집중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뭐 지지 표명이다. 이준석 네.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완주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재차 밝혔고요. 공약을 조금 보면은 건강보험 제정 관련 공약 발표했는데요. 네. 본인 부담률 90% 적용 대상을 외래진료 연간 120회 초과로 강화하는 내용 있고 또 분유, 전통주 이제 방송 광고 규제에 있어서 이 금지하는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뭐 예전 이게 조금 오래된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분유 같은 경우에는 뭐 모유 수유를 권장한다. 어떻게 보면 조금 좀 해묵은 그런 네. 내용이기도 하고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뭐 청소년 보호, 과장 우려 등을 이유로 해서 광고가 차단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됐는데 이 사전투표 직전까지를 국민의힘이 마지막 시한으로 보면서 이 보수 진영 단일화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제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됐는데 네. 이 종이는 본투표 날에 쓰이고 사전투표용지는 그 자리에서 또 뽑아주다 보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간 인쇄가 시작됐으면 1차 시한은 넘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단일화 1차 시한은. 예.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윤석열 후보 사전투표 전날에 안철수 후보하고 네. 막판 단일화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한테 우리는 한 뿌리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준석 후보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이 이재명이 수세에 몰릴 때마다 단일화 얘기로 이재명을 도와준다. 어허. 그러니까 네. 본인은 단일화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방금 전에 그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그 단일화하지 않고 나는 완주할 거다라는 네네. 뜻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그 이재명 후보가 기자간담회 했었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그 당권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이준석 후보도 밀려 나온 거지 국민의힘 대표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본색대로 단일화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한테 우리 한 뿌리잖아. 우리 네네. 같은 뿌리잖아. 근데 이준석 후보는 나는 내란 세력하고는 또 뿌리가 달라. 네, 선을 긋고 있고. 예, 이렇게 했고 이재명 후보는 너희 사실 같은 원팀이었잖아.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각자의 뭔가 바람이 좀 묻어나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여러 각도에서 이준석 후보 만나보려고 그런 계획도 짜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가 또 뭐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의 단일화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 네. 우리는 모든 마음을 열어놓고 있고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개혁신당 정책을 다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네. 이렇게 전향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이 조건을 제시하던데 김문수의 사퇴뿐이다. 예. 나의 조건은. 예. 예.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단일화 없다.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거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일화 필요성은 크겠지만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너무 우리가 단일화에 목매달거나 초점을 거기에만 맞추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조금 톤 조절을 하는 모습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전 투표까지 사흘 남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대선이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뭐 후보자들 간의 공방도 공방이고요. 각종 고소 고발전도 난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경기 시흥시에 있는 거북섬 개발 사업이 논란 중심에 섰네요. 네, 매 선거마다 뭐 일단 뱉어보고 또 수습하고 뭐 서로 방어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네. 지난번에 뭐 커피값 120원 원가 공방이 있었고 호텔 네. 경제약 이런 것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거북섬 네. 공방입니다. 이 거북섬이 어디냐면 시흥시 시와 멀티테크노밸리에 인공섬이에요. 거북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네. 여기 뭐 휴양시설, 상가 이렇게 꾸려서 복합관광지로 개발을 해둔 곳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거를 좀 자신의 경기지사였으니까 치적으로 내세웠고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이쪽에서는 지금 공실률이 87%에 이르는데 이게 여기 상인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또 민주당이 반박을 하기로 이 거북섬 사업 자체는 그때 2015년에 국가마리나 항만으로 지정이 돼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 책임지던 시절이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건 그 거북섬 내에 어쨌든간 만들어졌으니까 관광 활성화가 필요했고 네. 그래서 웨이브 파크를 유치했던 거다. 그게 2018년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네. 이렇게 해서 거북섬 조성 사업하고는 무관하다. 책임이 우리는 없다. 네. 우리는 만들어진 거를 살려보려고 했던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소고발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뭐 국민의힘은 웨이브파크 유치할 때 특혜 의혹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전에 이미 그 관련한 고발은 다 무혐의 처분됐다 이렇게 소명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는데 사실 예전보다 정치권에서 굉장히 고소고발전이 늘어났어요. 네. 그 취하하지 않고 계속 그냥 고발해버리는 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번 TV 토론회 발언 놓고도 맞고발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 때 그 전광훈 목사가 감옥에 가면 눈물 흘린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김문수 후보한테 후보. 얘기를 네. 했죠. 그랬더니 김문수 후보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했더니 민주당이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울컥하는 영상 이거를 또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고 눈물을 네. 흘리는 그런 자료를 사진 자료, 영상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내일 토론회에서는 조금 더 정책에 집중한 그런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오늘도 뭐 별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네, 묵묵부답으로 뭐 사실 기자들 질문은 쏟아졌어요. 영화는 어떻게 보게 되신 거냐, 네. 어떠셨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전혀 답변하지 않고 들어갔고요. 이번 5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 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예. 네, 이상현 여단장은 지난해 국회 긴급 현안 질의 때 그러니까 우리는 상명하복하는 집단이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따르는데 이 부하들에게 반란군 오명을 씌워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오늘 또 주목이 되는 건 앞서 김형기 제1특전대대장이 이 이상현 여단장으로부터 내가 지시를 받았다. 담을 넘어서 국회 본관에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이상현 여단장이 오늘 출석을 하면 그 사람이 직접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지시는 사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네.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런 증언이 나올지 이게 주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수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다가 네.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예. 대접견실 집무실 CCTV 확보해서 분석해 보니까 이전 조사 때 진술하고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는 게 특수단의 설명이고요. 네. 또 하나 소식은 그 지귀현 부장판사, 네네. 예, 룸사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조사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귀현 판사는 그 전에 민주당이 주장한 것과는 뭐 모임 시기나 결제를 뭐 접대받은 게 아니고 고급 주류가 아니었고 이런 취지로 소명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나온 얘기는 이 룸사롱 접대 의혹 불거진 그 업소 지금은 문 닫았는데요. 네네. 과거에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예.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돌발 구간 주변에서만 속도를 줄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성동분기점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양화대교 1차로에서 공사하고요. 서강대교부터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하류 1차로에서 작업하고요. 고속도로도 사고 구간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남원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론 남지 1,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속도를 줄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남사 진위에서 짧게 막히고 이후로 동대구 분기점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장기채 금리까지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이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정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릴 거란 예상 때문인데요. 이 미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어떤 충격이 더해질지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국채라고 하면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가 빚을 낼 때 발행하는 건데 요즘 뭐 금리가 어느 정도길래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까요? 국채는 사실 뭐 아직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텐데 네.
한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 정부는 빚을 낼 때 국채를 찍죠. 네. 이게 짧은 건 1년짜리도 있고요. 뭐 긴 건 30년짜리까지도 있는데 네. 보통 10년짜리를 많이 봅니다. 그게 네. 기본적인 중간값 지표가 되기 때문인데 지금 한국 국채는 10년물을 발행을 할 때 금리를 2.7%를 쳐줍니다. 무슨 예.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한국 국채 10년물짜리를 사면 매년 2.7% 마치 정기예금처럼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미국 국채는 10년물 똑같은 10년물이 지금 4.5입니다. 오, 예. 그러니까 한국은 2.7, 네. 미국 정부가 찍은 국채는 4.5.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네. 왜 이상한 거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국채를 많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약간 생소하실 텐데 그냥 개인의 제가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예. 저한테 운 좋게 여윳돈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네. 이자를 받으면서. 받으면서. 네. 근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한 곳은 굉장히 신용도가 좋은 튼튼한 부잣집이고요. 네. 한 곳은 뭐 그럭저럭 먹고는 살지만 중산층이지만 신용도가 방금 말한 집보다는 좀 떨어지는 집. 네, 네. 두 곳에 돈을 빌려줄 때 신용도가 아주 좋은 곳, 신용도가 고만고만한 곳 빌려줄 때 어디다가 이자를 더 받아야겠습니까? 좋은 곳에. 당연히 신용도가 좀 안 좋은 곳에서 이자를 이자를 더 받아야죠. 네, 네. 불안하니까 네. 혹시라도 떼먹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렇죠. 혹시라도 내 돈 안 갚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네. 신용도가 좋은 곳에는 이자를 싸게 치면서 빌려줄 수 있는 거고 네. 신용도가 좀 불안하면 당연히 이자를 더 받아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 어느 나라가 더 믿을 만한 나라인가요? 미국이 당연히 그러겠죠. 미국이죠. 네. 왜냐하면 세계 최강국이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믿을 만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 국채를 정부가 발행할 때 금리를 4.5를 받는 거고요. 예. 한국이 2.7을 받는 거예요. 그 역전된 거죠. 네. 당연히 한국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 줘야 되는 건데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 주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네.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려보면은 똑같은 미국 국채 10년물일 때 미국이 그때 미국 정부가 10년짜리 국채를 발행을 할 때 금리를 3.0을 줬고요. 네. 한국이 4.5를 줬어요. 그게 정상적인 그게 거죠. 일반적인 겁니다. 네네. 그냥 한국이 덜 믿을 만하니까 네. 한국 정부는 금리를 더 쳐줘야 돈을 빌려오는 건데 지금 그게 역전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네. 요즘 일어나고 있고 이게 좀 국채 시장의 특이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그럼 뭘까요? 결국은 이제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인데 네. 한 나라 국채 금리라는 것은 결국 국채라는 건 정부가 찍으니까요. 네. 그 나라 정부를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나라 정부가 믿을만 할수록 금리는 내려가기 마련이거든요. 네, 네. 근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 정부가 찍는 국채인데 금리가 요즘 계속 올라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보다도 훨씬 높아요. 네. 이건 결국 정말 과연 미국이 믿을 만한 나라인가? 특히 금융이나 투자 측면에서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줘도 내가 돈을 만기가 되면 사고 없이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참 미국을 못 믿으면 누굴 믿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네. 분명하게 금융시장에서는 그런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그래서 요즘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셀 아메리카, 셀 팔다 아메리카. 미국자가 붙은 거는 다 판다. 미국 국채도 판다. 네. 미국 주식도 판다. 예. 이런 분위기가 요즘 형성되고 있어요. 이런 시사 용어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과연 미국이 믿을 만한 나라냐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아니 도대체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 어쩌다 그렇게 의심을 받게 된 측면이 있느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측면은 빚입니다. 빚. 정부 부채.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낸 빚이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36조 달러. 자, 이게 환산이 잘 안 되실 텐데 달러로. 네. 5경원입니다. 5경원.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이 한 올해 700조 지금 조금 안 되거든요. 네, 네. 5경원이면은 10년 치는 7천조. 그렇죠. 100년 치면 7경인데 네. 그러니까 5경. 상상이 안 되는 빚을 미국이 지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은 사실 우리 미국 정부가 빚이 많다. 미국 정부의 부채가 많다라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래도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잖아. 네. 미국 정부는 돈이 급하면 달러 찍어서 그냥 갚아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버텨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늘어도 너무 많이 느니까
이게 해도 정도껏 해야지. 네네. 아무리 미국이지만 5경 원 빚을 지고 미국 정부가 안 자빠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 점점 커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리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은 미국채를 사려는 사람들 이 매수세가 더 몰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금리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전에는 미국 국채 10년물이 3.0을 쳐줬지만 네. 지금은 4.5를 쳐주기 때문에 예. 사실 금리만 보면은 솔깃하죠. 왜냐하면 네. 금리를 더 주니까. 예. 자, 그러면은 미국 정부는 매달 국채 입찰을 해요. 우리가 국채를 찍을 테니 살 사람 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입찰 결과가 나오는데 네. 최근에 5월 지난주에 네. 5월 달 발행하는 미국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지는 서로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금리가 거의 5.0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좀 전에 4.5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이제는 4.5 정도로 우리 안 살래. 그리고 5.0은 줘야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해 볼게 이 상황이 됐고 네. 이게 당연히 인기가 많으면 입찰률 때 경쟁률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 국채를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라고 했었는데 네. 그걸 이제 금리를 더 쳐줘도 안 사려고 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고 최근에 그 외신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하는 무디스가 예.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가장 의뜸이 이제 무디스인데 네.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AAA 그러니까 최고 신용 등급에서 한 단계 내렸거든요. 네. 이런 게 다 이제 반영된 결과인 거죠. 그렇죠. 그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내리면서 그 보고서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를 발행을 했는데 신용 등급을 왜 내렸는지에 대한 뭐 주구장창 설명이 있습니다만 요지는 정부의 빚입니다. 역시나 미국 정부 네. 너희 빚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니? 너 도대체 계획이 뭐니? 네. 우리가 아무리 봐도 너희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신용등급을 내릴 수밖에 없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적을 했고 그게 미국 국채 시장에 이미 반영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동안 상당 기간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 공약 캐치프레이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였거든요. 예. 그런데 뭐 국채 시장에서만큼은 미국을 위험하게 만들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국채는 지금 전혀 위대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든 수습을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신용 등급이 내려가고 미국 국채가 인기 없는 이유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부의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 정부의 빚을 줄여야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올라가고 미국 국채 인기가 올라가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지난주에 무슨 법안을 통과시켰냐면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근데 엄청나게 빚을 많이 깎아주는 거예요. 예. 근데 미국 정부라는 건 결국 씀씀이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텐데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무기도 사야 되고 뭐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씀씀이는 정해져 있는데 감세를 해주면 네. 빚이 더 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미국 국채가 인기가 없을 정도로 금리가 아무리 더 쳐줘도 안 산다고 할 정도인데 네. 감세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지? 반대로 모두가 예. 지금 물음표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감세 정책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고 제가 네. 아까 그래서 무디스가 신용등급 내린 효과가 앞으로 더 갈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정부가 빚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제 불안하고 의심을 갖는 거죠. 이게 단순히 뭐 국채 금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요즘은 뭐 개별 기업의 실적 때문에 미국 증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거의 미국 국채에 따라서 미국 그날그날의 증시 시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미국 주가가 내려가는 거고 미국 국채 금리가 좀 괜찮으면 미국 주가가 올라가는 다시 좀 회복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한 이유는 나름의 논리는 있어요. 자, 감세를 해주면 사람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네. 소비를 더 많이 할 것이고 소비를 많이 하면 경기가 활성화되니 기업들이 돈을 잘 벌 것이고 기업들이 돈을 잘 벌면 정부에 세금을 더 많이 내니 결국 돌고 돌아 정부의 재정이 증가할 것이다. 이 논리로 감세를 해주는 건데 네. 시장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어음 같은 거지만 감세를 해주면 정부가 당장 수입이 줄어드는 건 거의 현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하면서 가지고 오자고 했던 선순환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안전자산으로 세계 1위가 미국 국채였다면 2위가 일본 국채였는데 일본이죠. 네. 일본 국채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네. 거의 일본 국채 금리도 점점 안 사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점점 금리를 많이 쳐주고요. 네. 지금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뭐 옆나라긴 하지만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제로 금리라는 네, 얘기가 네, 굉장히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일본은 거의 금리가 없는 나라. 네네. 일본은 은행에 넣어도 금리를 0% 주는 나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의 국채 금리도 거의 0%였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일본 국채 금리가 한 1.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1.5면 굉장히 낮은 거지만 일본 입장에서 1.5는 굉장히 충격적인 예. 수치예요. 왜냐하면 계속 제로 금리를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일본 국채 금리가 대부분 0이었는데 지금은 1.5를 줘도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를 살까 말까 하는 거예요. 사실 네. 일본 국채는 미국 국채 다음으로 안전한 자산이었는데 이것도 사실 일본 국채 금리 오르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일본 정부도 빚이 너무 많아서 일본 정부가 저 빚을 어떻게 갚으려는 거지에 대한 시장의 불안과 의구심이 점점 증폭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가 빚 때문에 또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미국이랑 거의 쌍둥이인데 빚이 많은 게 하나 있고요. 빚이 많으면 어떻게든 정부가 빚을 줄이려고 해야 되잖아요. 예. 시장에서는 지금은 빚이 많지만 일본 정부가 저런 정책을 쓰면 빚이 차츰차츰 줄어서 5년 뒤에는 좀 10년 뒤에는 좀 안정화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기대가 있으면 사람들이 의구심을 걷어내죠. 네네. 근데 일본이 7월에 그 총선이 있어요. 일본 예. 차기 총선이 있는데 네. 지금 일본의 여당이든 일본의 야당이든 전부 다 무슨 경쟁을 하고 있냐면 감세 경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당장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누가 세금 내는 걸 좋아합니까? 감세를 해주면 당장의 득표 전략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플러스겠지만 경제 전문가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선거는 2달하고 끝나지만 경제는 계속 돌아가는 건데 일본 정부의 빚이 저렇게 많은데 지금 세금을 또 깎아준다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지? 방금 제가 미국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설명드렸던 것과 네. 똑같은 반응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고 사실 우리가 한 나라의 빚이 얼마나 많냐 적냐를 따질 때 여러 가지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GDP 대비 그 나라 정부 부채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를 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우리나라 GDP의 한 50%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한 50% 정도예요. 네. 미국은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한 120% 정도 됩니다. 네. 일본은 2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그 상황 보면 일본이 훨씬 정부 부채 상황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런 일본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 경쟁을 하니까 일본도 시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최근에 일본 정부도 일본 국채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네. 서로 안 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국과 일본 국채 금리가 이렇게 뛰면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 금리와 일본 금리가 뛰면 네. 결국 이제 요즘은 세계 금융시장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비교해보고 결정하잖아요. 네, 자,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은 국채 금리가 한 3 정도 쳐주는데 일본은 한 4 정도 쳐주고 미국은 5에서 6 정도 쳐준다라고 많이 가정을 하면 네. 그 나라 투자자는 당연히 금리를 잘 쳐주는 미국으로 네. 돈을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나라에서 돈이 일본과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 달러를 잡아둬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리를 올려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네. 결국 돈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300원 하던 게 1,400원, 1,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결국 네. 그 환율을 방어하려면 달러를 올려야 돼요.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상황과 얼마나 안 맞냐면 우리가 지금 뭐 내수 침체, 소비 실종, 소비 빙하기. 그러니까 내수가 워낙 침체돼 있어서 어떻게든 금리를 낮춰야 그나마 돈이 도는 상황인데 네. 지금 저 외국 사정 때문에 금리를 끌려 올라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내수를 생각하면 금리를 어떻게든 내려야 되는데 네. 달러가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미국이랑 일본의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네. 또 그거 생각하면 올려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2차 방정식이 3차, 4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일본과 미국의 금리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2부 사건 사고 뉴스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또 보물 같은 책들 선별해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음식에 담긴 역사까지 맛보는 한 끼 실록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쩌다가 조금 어긋남을 나타낼 때 쓰는 자칫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난다와 같이 쓸 수 있는데 보통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또는 아차하면과 같이 뭔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자칫을 2번 쓰는 자칫은 앞서 말씀드린 부사 자칫과 관련이 있는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은 걷는 모양과 관련된 표현으로 젖먹이가 걸음발 타듯이 서툰 걸음으로 주춤거리며 자꾸 걷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입니다. 자칫의 뜻풀이에 나왔던 걸음발 타다란 표현은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걸음걸이를 익히다란 뜻도 있고 걸음을 익혀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하다란 뜻도 있는 관용구입니다. 예를 들어 영훈이는 첫돌이 지나고도 한참 뒤에 걸음발을 타기 시작했다. 또 재활훈련을 받은 그는 이제야 겨우 지팡이를 짚고 걸음발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자칫과 형태가 비슷한 지칫이라는 부사도 있는데요. 이는 당연히 떠나야 할 자리를 훌쩍 떠나지 못하고 잇따라 머뭇거리는 모양을 뜻하기도 하고 느릿느릿 서투른 걸음으로 걷는 모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마음 편히 결혼하고 애 낳고 행복한 가정,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투표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기업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를 꼭 투표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다들 투표합시다. 5월 29일에서 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 나와 우리 가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5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6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는 기온이 점차 올라서 주 후반부터는 본격적인 초여름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26도, 강릉 24도, 제주 23도, 부산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고요.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 27도, 대구 28도, 금요일에는 서울도 28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주 후반에는 30도 가까운 기온을 보이며 평년 기온을 1, 2도 정도 웃돌 전망인데요.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한때 전북 북동부 지역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내일과 모레는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쪽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을 유지하겠지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대부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선고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입장 채택 없이 회의를 종료하고 대통령 선거 뒤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 내란 혐의 피해자 신분으로 추가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기존 진술과 증언 등이 최근 확보한 CCTV와 달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당내 일각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한국방송 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을 향한 여론의 변화가 감지된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서울시가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앞으로 5년간 매년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이 다름이 아니라 최근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땅꺼짐,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개정 계획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지금의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누진제를 없애고 요금을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4% 총 92.5% 인상할 계획인데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해 대형 싱크홀을 막는 작업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하프타임 뉴스에서도 특히 올 들어 이 싱크홀 관련 소식 굉장히 자주 또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2023년 말 기준 서울 하수관로 약 10,000km 가운데 30%에 달하는 3,000km가 매설된 지 50년이나 지난 초고령 하수관이라고 합니다. 시는 매년 약 2천억 원을 들여서
100km 가량을 정비를 하는데 이 노후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를 따라잡으려면 요금을 올려서라도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되잖아요. 네. 하수도 요금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보니까 서울시는 2023년 기준으로 최하위인 56%를 기록해서 460억 원의 적자를 봤는데 네. 다음 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오는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하수도 요금 말고 또 다음 달에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도 오르잖아요. 네,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이 다음 달 28일 첫 차부터 현재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르는데요. 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도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되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버스 요금도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네. 현재 임금 인상안을 놓고 버스 회사와 노조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시민 출퇴근을 볼모로 노조가 대규모 파업에 나설 경우 서울시의 협상력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예. 누적된 적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잇따라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지갑은 더욱 얇아져만 갈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대부분이 공공복지 차원에서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요금을 받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서울시 채무 규모는 24조 4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7년 새 2배 넘게 늘어날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해도 서울 시민들의 지갑은 얇아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서울연구원의 1분기 서울소비자 체감경기 지수를 보면 현재 생활형편 지수는 최근 1년 새 꾸준히 떨어지면서 아이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가리키고 있는데 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의 삶은 더 팍팍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요즘 뭐 고물가다 또 경기 침체다 계속되면서 요즘에 특히 이 용돈이라도 벌려고 부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업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부업 사기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네, SNS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네. 이 집에서 간단한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부업 광고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알고 보면 부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 가상화폐 투자라고 속여 돈을 챙기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짚어보면요. 최근 한 40대 여성은 SNS에서 영상 시청 부업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설명이었는데 이 피해자가 진짜 부업이라고 믿게 되자 이 관리자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이른바 VIP 대화방에 초대를 했다고 하네요. 네. 선금을 넣고 지시에 따라서 다른 팀원들과 단체로 가상화폐를 사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간 채팅방에서 여기저기 얼마를 벌었다,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가 막 올라오니까 믿을 네. 수밖에 없었다 하는데 하지만 금액이 커지자 관리자는 이 피해자 때문에 가상자산 구매에 실패했다며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또 이후에도 서버 오류 등의 핑계를 대면서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 피해자는 원금이라도 찾을 생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더 보냈다고 하네요. 네. 결국 마지막에는 모두 3,5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보냈는데 그제서야 예.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알고 보니 채팅방에 있던 피해자를 제외한 모두가 한통속이었고 이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고 하는데요. 네. 또 이 밖에 수공예 부업에 지원했다가 같은 방식으로 500만 원을 잃은 40대 남성도 있는데 이른바 재무 업무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중간 수금책 역할을 맡긴 건데 네. 이 피해자를 자금 세탁에 가담시켜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고 하네요. 문제는 현행법상 이런 사기 수법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전화금융 사기의 경우에는 범죄 계좌를 동결하고 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네. 이 부업 사기는 현행법에서 제외된 용역 제공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이 부업에 가면을 쓴 신종 사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들면서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분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나쁜 짓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관련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밤낮 가리지 않고 학생 가족의 민원에 좀 시달린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재작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 당국이 악성 민원 고통을 해결하는 대책을 내놨었는데 네.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현실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네. 취재를 종합해 보면요, 이 숨진 교사는 중학교 3학년 학년부장으로 평소 결석과 흡연 등 학칙 위반을 하던 학생의 담임을 맡아 생활 지도를 해왔는데 네.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학생에게 담배를 줄였으면 좋겠다, 아프면 병원에 들러서 학교에 오세요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학생의 누나 등 가족이 교사의 지도 과정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하루에 많게는 12차례씩 민원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른 새벽이고 늦은 밤이고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또 최근에는 학교장과 제주교육청의 학생을 상대로 언어 폭력을 저질렀다 민원을 넣기도 했는데 유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스트레스에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하네요. 네. 주말인 어제 제주도 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학생을 각별히 챙기던 교사였다, 입을 네. 모았습니다. 특히 조문객 중에는 교사의 고통과 무기력함에 공감하는 동료 교사들이 많았는데요. 예. 교육계는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진짜 현장에서는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희초 사건 이후에도 뭐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주 교사 노조에 따르면요, 이번 사건 외에도 학생 측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가 제주에서 작년 7월과 3월 2명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 두 사건 모두 유족이 원치 않아 공론화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 말합니다. 예. 교육부는 2년여 전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마다 민원 대응팀을 만들어 개인 교사가 아닌 학교가 대응하는 체제로 바꾸겠다, 학교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교육청에서 해결하겠다 나섰지만 네. 이번 사례에서 보다시피 이런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고 애초에 학교가 모든 민원에 대응한다는 정책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학생 생활 지도와 반 운영을 담임 교사가 하기 때문에 관련 민원에서 교사가 아예 배제될 수 없고, 담임이 학생과 학부모를 믿지 못해 전화번호를 공유하지 않고 모든 연락망을 차단하면 출결 관리부터 생활 지도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네, 발표 네. 때부터 현실성 없다 느껴졌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하물며 민원 대응팀 시스템이 정착한 학교에서도 이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은 여전히 많은데 본인이 직접 학부모 전화를 받지는 않지만 교감이나 다른 동료가 대신 민원에 시달리고 또 그 내용을 전달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면서 네. 학교까지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협박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막을 방법조차 없다 말합니다. 예. 교단이 교권 침해로 얼룩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만 봐도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000건이 넘고 이 중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상해 폭행 건만 500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고요. 또 교권 침해를 당해도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제는 대서특별되는 사건조차 놀랍지 않은 일상다반사가 돼간 교단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은 아파도 유급병가를 쓰지 못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참 씁쓸한 K 직장인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나타난 결과 같은데요. 네. 직장갑질 119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보니 이같이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38.4%는 아프면 유급병가를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답했고요. 특히 민간 기업일수록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또 임금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여성과 비정규직, 비조합원, 비사무직인 경우에도 이 같은 응답이 많았고요. 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10명 중 8명이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답했는데 민간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응답 비율이 50%대에 머무르면서 격차가 30%포인트나 됐습니다. 네. 또 응답자의 대부분인 약 80%는 상병수당 전면 도입에 찬성하기도 했는데요.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플 때만큼 서러운 게 또 없는데 K직장인은 독감에 걸려도 꾹 참고 출근하는 게 현실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하루 쉬어도 괜찮은 사회, 아프면 쉴 권리를 차별 없이 모두에게 보장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명재환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혐의를 다 인정하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 오전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1심 첫 공판에서 명재환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네. 다만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이 법원 정신감정 신청을 요청했는데요. 특히 범행을 계획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해도 장애로 인한 판단력 부족 등이 원인이 됐다 인정한 판례가 있는 만큼 평소 환청이나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감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당시 심신장애 상태 있지 않다는 전문의 감정 결과를 일부 반박한다는 의견도 내놨는데 검찰은 피고 측이 반박한 증거와 명재환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범행 대상을 특정한 사실 등에 비춰 재차 정신감정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반박했습니다. 네. 눈길이 가는 부분이요. 명재환이 재판이 열리기 전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이후 지난달 11일부터 하루에 한 번꼴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해 왔다고 하는데요. 네.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정신감정서를 제출한 점에서 이 범행 당시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만약 이 부분이 인정될 경우 절반으로 감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재판이 끝나고 난 뒤 피해자 변호인은 감형 시도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안타깝다며 유족은 사형이 선고되길 바라고 있다 덧붙였는데요.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재판을 속행하고 정신감정과 증인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피해자 유족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법리적인 부분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솔직한 마음으로 의도가 뻔히 보이는 행보가 참 보이는 행보에 참 답답한 마음이 가시더라고요. 네. 또 하나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명재환은 파면되고도 또 매달 공무원 연금의 절반가량을 따박따박 평생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현행 공무원 연금법상 교원이 파면돼도 연금은 감액될 뿐 수급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진 않는다고 하네요. 어떤 벌을 받는다 한들 자식 잃은 부모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억울한 중국인 되지 않도록 명명백백 잘못이 밝혀지길 바라봅니다. 네. 마지막 뉴스로 올해 저는 더위에 참 취약한데 지난해도 역대급 더위로 힘들었거든요. 올여름이 그런데 예년보다 더 더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어요. 네, 올해도 최악의 폭염이 오는 거 아닌가 벌써 걱정이 되는데요. 네. 기상청이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초여름인 6월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낮을 확률이 20%로 분석됐는데요. 7월과 8월은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돌 확률이 50%로 제시됐고요. 네. 이 비슷할 확률은 40%, 낮을 확률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낮에 서울이 2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고요. 또 이번 주는 갈수록 기온이 올라 주 후반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으로 덥겠는데 다만 아직은 습도가 높지 않아서 해가 지고 나면 선선해져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더운 날씨 물 자주 마셔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다고 하니까 나가실 때 겉옷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역대급 더위 예고에 올여름 어떻게 날나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올여름은 부디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997년에 발표되고 대표적인 여름 노래로 자리 잡은 곡입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시내 21 이다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역주행 베스트셀러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양귀자 작가 소설들 소개해 주시다고요. 네, 양귀자 작가라고 하면 사실은 이 역주행 베스트셀러라는 게 출판계에 이슈가 된 다음에 가장 화제가 되는 작가가 양귀자 작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출간된 지 5년, 뭐 6년, 7년 이렇게 된 소설들이 이제
이른바 끌올돼서 네네네. 다시 읽히는 이런 현상들을 역주행 베스트셀러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책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출간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네. 독자들이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역주행 베스트셀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유명인이 언급해서 뭐 홍진경 씨가 언급해서 네. 뭐 스토너라는 책이 갑자기 인기를 끈다든가 네. 뭐 아니면 장원영 씨가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네. 유명인들이 언급해서 그런 주목도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일단 한 가지가 있고요. 근데 네. 이런 거는 사실 꽤 됐죠. 이런 식으로 유명인이 언급해서 갑자기 확 판매 주수가 높아지는 경우는 네. 아주 드문 일은 아니었는데 이제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왠지는 정말 알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책이 갑자기 많이 팔리면 다들 이거 왜 팔리는 거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팔리는 건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왜인지 모르겠는 이유로 많이 팔리는 책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책들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출간된 지 뭐 5년, 6년, 7년 이렇게 된 책들 중에서 독자들이 이제 읽어보니까 재밌더라라고 해서 입소문이 나는 SNS를 통해서 이른바 바이럴이 되는 책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제 저도 주변 사람들하고 정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네네. 얘기를 해서 그건 이런 이유로 잘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들 끝내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한 책이 이제 양규자 작가님의 네. 모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유튜브에서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책을 다루는 채널이 아니라 네네. 뭐 정말 일상 브이로그, 영화 브이로그 이런 식으로 그냥 일상을 찍는 영상들을 보면 되게 젊은 그 채널 운영자가 이제 요즘 읽는 책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게 모순인 경우가 정말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헤비 독자가 아니라 그냥 1년에 뭐 한 책 10권 정도, 뭐 한 달에 네. 한 권 정도 네. 어쨌든 열심히 읽어본다라고 하시는 정도의 독자님들한테는 이 책이 다 가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스터리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양규자 작가님을 젊었을 때 본 독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뭐 중반, 후반 이런 시기에 이제 뭐 20대, 30대여서 자기 동시대 작가로 이제 양규자 작가님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독자님들은 네. 글쎄 왜? 지금 왜 갑자기? 네. 내가 읽어봤는데 그게 다시 평가받을 만한 뭔가가 있나?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미스터리를 풀어보기 위해 애썼지만 이유는 알 수 없다. 근데 그만큼 그 독자님들이 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뢰하는 정보 중에 하나가 다른 독자들의 정보구나. 네.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광고를 많이 해, 뭐 기사가 많이 나 이런 것들은 뭐 그 책이 훌륭한가 보지, 네. 혹은 그 책에 홍보 예산이 많은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자기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책 많이 읽는 사람 같지 않은데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라고 하면 뭔데 그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이 입소문을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책이고 지금 뭐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어서 네. 뭐 여전히 그 판매 순위에는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모순 같은 경우는 그 책 쇄를 달리할 때마다 그 책 표지에 있는 띠 부분의 색깔을 바꾼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만큼 많이 찍고 있다는 그렇죠, 난증이기도 그렇죠. 한 거죠. 네. 네. 야,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입소문이 퍼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이런 역주행한 책들이 특히나 20대 좀 젊은 독자들한테 인기가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텍스트 힙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그 텍스트 힙이라는 게 뭐 정말 실제 하는 것이냐, 뭐 얼마나 강한 것이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젊은 독자들이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 요즘 감각으로 쓰는 또래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뭐 한 20년 전에 나온 20년 더 됐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찾아서 읽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게 궁금해서 저도 다시 읽어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의 주인공 양규자 작가에 대한 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1955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는데요.
뭐 워낙 그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네. 이 양규자 작가님 대표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른바 그 어떤 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네.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재능이 있는 사람을 잘 관찰하는 작가 같은 네. 느낌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이후로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천년의 사랑, 모순 이런 작품들이 한 3년 간격으로 나오면서 나올 때마다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던 작가님이에요. 예. 그래서 당시에는 뭐 양규자 3년 주기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3년마다 나와서 네. 새 책 나온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단편 장편 다 큰 주목을 받았던 네. 그런 작가고요. 그다음에 산문집 내 집 창밖에서 누군가 울고 있다, 삶의 묘약 이런 식으로 뭐 소설도 있고 산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양기자 작가 뭐 소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앞에 언급했던 모순부터 네. 좀 살펴볼까요? 뭐 대표적인 만큼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옛날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네. 약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 나온 양규자 작가의 네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책 나온 지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 1위를 했으니까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뭐 새로 발견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처음 나왔을 때 이미 큰 사랑을 받은 책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판 나온 지 벌써 뭐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네. 이 모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이걸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한 게 그 지금 98년도에 이 책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TV에서도 옛날 드라마들 다시 방송하는 그렇죠. 것들 꽤 인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능 프로에서 또 언급되면서 인기가 생긴 뭐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든가 네.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든가 예. 이런 옛날 드라마들을 뭐 어떤 경우에는 좀 축약해서 보기 그렇죠. 쉽게 몰아보기. 그렇죠. 뭐. 몰아보기 하기 네. 쉽게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아예 그냥 그 전편을 다시 올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옛날 콘텐츠들을 보다 보면 옛날에는 이 정도 나이를 많다고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29살인데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한다든가 맞아요. 네. 그렇죠. 뭐 25인데 세상 다 한 것처럼 행동한다든가 어른. 네. 예, 요즘 보면은 아니 뭐 저렇게 저 나이는 아직 한참 배우고 네. 경험하는 나이인데 왜 저렇게 세상 다 한 것처럼 그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김광석 씨 노래 서른 즈음에도 그렇죠. 맞아요. 서른 별거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이 모순이라고 하는 작품도 이제 20대 중반 25살 정도 된 사람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네. 이 안진진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두고 어머니와 이모의 삶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자기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순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어떻게 보면 뭔가 그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게 명쾌하게 나뉘면 좋겠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장점이 단점이 되고 맞아요. 네. 단점이 장점이 된단 말이죠.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되게 진실해 진정성이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적당하게 이른바 유두리를 발휘하지 못해서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사회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생겨. 그럴 수 있죠. 그럼 나한테는 진정성이 있다고 해도 사회생활 할 때는 좀 적당히 융통성이 있게 살면 좋을 텐데 사실 그게 고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관성 있게 또 행동을 하다 보면 어떤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선택에 따른 결과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를 선택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양자택이 이 남자가 좋을까 저 남자가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의 모순적인 상황 그것을 특히나 이미 앞선 세대를 살았던 어머니와 이모의 삶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또 이것도 재밌는 게 90년대 말 소설이지 않습니까? 이 모순이라고 하는 걸로 아마
2025년에 이야기를 한다면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 비교 대상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다정한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같으면 오히려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이 시대에는 사실은 어떤 남자랑 사는 게 더 행복할 것인가를 두고 네. 이제 양자택일 하는 데서 갈등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도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모순이라는 뭐 제목도 그렇고 잠깐 말씀해주신 줄거리도 그렇고 굉장히 좀 심오하게 네. 느껴지는데 작가의 어떤 인생관이 조금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 걸까요? 뭐 그런 것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소설이라고 하는 게 그 소설은 사실에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가가 창작한 이야기라고 하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설 같은 거 보고 나서 특히나 이렇게 어떤 가치관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를 읽고 나서 작가님한테 이게 이 주인공이 작가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나요? 라든가 뭐 작가님도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는 것들을 물어보면 거의 10중 8구는 그러면요 없지는 않겠지만 이건 소설이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다. 네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에 서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치열함 같은 것이 느껴진다라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양근자 작가님도 이런 생각하시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어떤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선택의 순간들 때문에 이런 순간을 뭔가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작품 읽다가 요즘에는 이를테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할 때 진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 그렇죠.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게시판이라고 하는 무슨 커뮤니티를 보면은 커뮤니티마다 게시판이 있고 그렇죠. 게시판 중에는 항상 여러 가지 뭐 이를테면 야구 커뮤니티라고 하면 한국 야구 게시판, 뭐 해외 야구 게시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자유 게시판이 있어요. 그럼 이 자유 게시판에는 애초에 이 커뮤니티의 원래 목적과 관계없이 아무거나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뭐 지금 예를 들면 배우자는 뭐 신혼여행을 좋은 데로 가자고 하고 나는 돈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를테면 이런 거를 옛날 같으면 그냥 친구하고 얘기하고 주변 사람, 주변 사람하고 얘기하고 가족하고 상의하고 끝날 얘기를 요즘에는 진짜 많이 게시판에서 이야기를 하고 댓글에서 사람들 막 싸우고 있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게시판에서 이야기를 보고 읽고 했을 법한 그런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소설 속의 주인공이 경험하는 두 남자 사이에서 있는 갈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누구나 이런 양자택일의 순간이라고 하는 건 경험하게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고 생각하는 게 이 모순이라는 책에 굉장히 그 몰입하게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합니다. 아까 이게 1998년도에 출간이 됐다고 했는데 당시의 어떤 상황, 시기도 조금 의미가 있겠어요. 일단 우리가 90년대 후반이라고 얘기를 하면 IMF 얘기를 빼놓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IMF 이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정말 유명한 게 아버지란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은 이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기가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가장은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모순 역시 이제 그런 시기에 선을 보여서 많은 분들께 굉장히 호평받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양기자 작가 작품은 뭘까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었거든요. 최진실 씨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해도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 영화도 안 봤다고 해도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죠.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그러니까 이미 이 제목부터 뭔가 이거는 파격적이고
그냥 무난한 이야기는 아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제목으로도 눈길을 끄는 작품인데 모순이 인기를 끄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양기자 작가 작품 중에서 또 재밌는 거 뭐 있어? 가 되면서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읽히는 작품이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목만 들어도 진짜 뭔가 엄청난 금기를 깨는 네. 내용일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줄거리 소개를 해주실까요? 여기에선 강민주라고 하는 27살의 미혼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네. 최민실 씨가 영화에서 연기했던 네. 그 주인공인데요. 이 민주는 그야말로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꿰뚫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민주는 지금 일하는 곳이 이런 무슨 여성 상담의 전화 이런 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걸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많은 가정 폭력들이 그 집안에 있는 남성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고 이제 왜 여자들은 거기서 뛰쳐나오지 못하는가 네. 하는 데 대해서 되게 약간 삐딱한 그런 분노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사회에 공헌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의 불행을 수집하고 싶다. 불행을 알고 싶다. 듣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도 뭔가 좀 희한한 사람인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네. 게다가 이 사람은 또 물려받은 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있고 네. 건물도 있고 심지어 뭐 건물이라고 내세우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건물이기는 한 여러 가지 그런 부동산 재산들이 있는 거예요. 네. 여유가 있어요. 네,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27살밖에 안 됐잖아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랑 동갑인 이제 남자와 그 가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그런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제 그 집의 아들한테 우리 딸 나중에 혼자 되면은 네가 일 좀 도와줘라. 라고 하고는 가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같이 이 황남기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네. 이 또래의 남자인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엄청나게 충실하고 우직해요. 이제 그런 사람이 네. 이 부동산을 다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각이 좋아서 뭐 한 발 앞서서 뭘 해서 돈을 벌고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닌데 네. 일단 시킨 거는 확실하게 해오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민주라고 하는 주인공이 느끼는 어떤 전능감 같은 게 굉장한 거죠. 그렇군요. 예, 자기는 먹고 사는 것도 너무 여유 있고 네. 자기 아래에 수족처럼 부릴 사람도 있고 네. 예,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지만 나는 안 그래라고 하는 자신감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네. 예, 인기 남자 배우를 납치해서 감금합니다. 납치 감금이요, 갑자기? 예. 갑자기 그죠. 이 앞에 얘기랑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그렇죠. 궁금하실 텐데 네. 이 여성들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생긴 남자 배우가 여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정말 급발진하는 거죠, 생각이. 네. 그래서 이 배우를 납치하고 감금하는 이제 그러면서 대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 납치 감금은 끝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 게다가 이 배우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의 시야에서 멀어지는 순간 바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끝까지 보게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양기자 작가의 다른 작품이랑은 좀 결이 달라 보이는데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를 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린 모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네.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뭐 이를테면 사랑과 결혼이라고 하는 걸로 고민을 해본 사람이면 네. 내가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더 사랑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하나? 라는 고민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자기 집안 어른들 보고 뭐 엄마랑 이모랑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해볼 법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아니다. 예,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비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일종의 사고 실험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소설가 양기자의 책 모순 그리고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렇게 두 권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음식 이야기 해볼까요? 네, 종종 유행이 안 탈 것 같은 음식이 유행을 타는 경우가 있어서 음식평론가의 입장에서 놀라거나 좀 신기하다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특히 빵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빵, 네, 빵은 뭐 말하자면 밥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밥이 유행을 탄다고 그래도 의외네 할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좀 매우 격렬하게 유행을 요즘 타고 있는 그런 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죠? 베이글이죠. 베이글.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뭐 브랜드 하나가 엄청난 수준의 문화적 열풍이랄까요. 불러일으키면서 심지어 몇 천억 매각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다른 베이글 매장들도 소위 오픈런이 벌어진다거나 또 새로운 베이글 가게들이 꾸준히 문을 연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베이글도 사실 기본 가운데 기본인 빵이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좀 어리둥절하다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이글은 굉장히 기본적인, 제 말씀 그대로 기본적인 빵이고 뭐 생소한 그런 빵은 아닌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1998년도에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베이글을 먹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똑같은 걸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까지 내가 이거 안 찾아 먹고 뭐 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을 아직도 또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베이글 열풍이 정말 신기하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그 베이글 열풍이 일으키는 그런 유명 가게에 가보면은 외국인들도 이제는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베이글. 네, 말하자면 이제 관광 명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서울에 오면 안 먹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뭐 그만큼 이제 한국 베이커리의 위상이 높아진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합니다. 지난 15년 정도를 돌아보면 커피와 더불어 빵이 음식들 가운데 수준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한편 또 뒤에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긴 할 건데요. 그 엄청나게 손님이 몰리는 뭐 베이글 가게를 포함한 많은 빵집들의 빵이 솔직히 썩 맛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제 인기를 끄는 베이글의 경우 굉장히 그 물렁하고 덜 구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기가 상당 부분 SNS 등에서 형성된 이미지 덕분이라고 이제 음식평론가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의 FOMO, 즉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안 하면 불안해지는 심리. 즉 이제 남들이 먹으니까 나도 꼭 먹어봐야 되겠다는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행이 막 되니까 뒤처지기 싫은 그런 마음이 반영이 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베이글 가게 중에 이름에 런던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런던이 뭐 베이글보다는 스콘이 더 유명하지 않나요? 그래서 좀 이제 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게의 상호가 런던과 베이글 등 이제 뭐 창업자가 좋아하는 단어를 합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 런던을 비롯한 잉글랜드나 또 영국 자체는 베이글이 비롯된 것도 아니고 또 문화적으로도 베이글이 뭐 아주 의미가 있지 않고요. 또 뭐 음식 자체를 잘하기로 유명한 그런 지역도 아니죠. 근데 사실 뭐 이민자들이 유입하면서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영국의 전통 음식은 사실 맛없기로 소문나서 세계적인 저 놀림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미지의 영국, 런던과 베이글을 연결짓는 브랜딩이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레스토랑 상호를 프랑스어로 봉주르라고 짓는다거나 아니 뭐 한식당 이름 상호가 도쿄라거나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안 갈 것 같거든요. 이게 정통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또 뭐 그런 콜라주랄까요? 또는 키치랄까요? 이것저것 붙여서 만든 이미지가 또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사실 베이글로 유명한 거는 뭐 뉴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뉴욕이 정확하게 베이글의 고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베이글이라는 빵이 일종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를 잡고 오늘날과 같은 위상을 지니게 된 건 확실히 뉴욕 덕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맨해튼, 뉴욕시를 맨해튼을 비롯해서 뉴욕시가 전부 5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5개의 자치구 안에 대략 500곳의 베이글 전문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5 자치구 전부를 합친 면적이 서울시의 2배 정도라고 하니까 이렇게 따지면 뭐 서울의 베이글 전문점이 250군데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이제 뭐 제가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뭐 100군데도 안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이제 뉴욕 맨해튼에 정말 베이글 가게들이 많다는 건데 그러면은 평론가님은 이제 미국 생활하시면서 이 뉴욕식 베이글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한국 베이글하고는 어떻게 좀 다르던가요? 베이글을 이제 세계적으로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뉴욕식 베이글과 캐나다 몬트리올식 베이글인데요. 몬트리올식 베이글은 반죽에 계란이 들어가고 이제 꿀물에 삶는다거나 해서 단맛이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장작불에 구워야 정통이다. 그런 특징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마트에서 파는 평범한 베이글은 뭐 전부 다 뉴욕식이죠. 일단 뉴욕식 베이글은 엄청나게 쫄깃합니다. 집에서도 이제 제가 제빵 20년 경력이 있어서 물론 집에서 합니다만 가끔 이제 베이글을 구워 먹기도 하는데요. 밀가루 대비 물의 비율이 가장 낮은 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죽이 굉장히 되다고 할까요? 아주 딱딱하죠. 더군다나 이런 반죽을 발효시킨 다음 굽기 전에 한번 끓는 물에 삶아줍니다. 그럼 이제 그 표면만 익으면서 그 오븐에 구웠을 때 반죽이 크게 팽창하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덕분에 굉장히 밀도가 높고 쫄깃하다 못해 질긴 빵이 돼야 되는데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이 베이글들은 이제 물을 삶거나 그런 그 흔적이 없고 또 굉장히 물렁물렁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베이글 좀 뭐 먹어봤다 하는 분들은 몬트리올식 베이글이 더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몬트리올식 베이글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식에 비해서 작고 뭐 얇고 더 달기도 하고 가운데 구멍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제 양귀빗이나 참깨를 아주 듬뿍 뿌려서 굽는 걸로 유명하죠. 사실은 국내에도 가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몬트리올식 베이글 가게도 생기는구나. 그랬더니 또 금방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그 아직 지금처럼 베이글이 유행하기 전의 그 일입니다. 또 뭐 우리 입맛에는 또 뉴욕식이 더 잘 맞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근데 앞서 아까 베이글 고향이 뉴욕은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베이글 고향은 어디예요? 베이글의 고향은 원래 폴란드입니다. 말하자면 베이글은 사실 동유럽의 빵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워낙 뉴욕에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제 원조가 뉴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뭐 크게 반기를 들거나 뭐 못마땅해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고향은 뉴욕이 맞는 거고 그래도 역시 폴란드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건데 뭐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역사가 대략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좀 오래 올라가죠. 이제 독일에서 폴란드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 그 독일의 전통빵인 프레첼이라고 있습니다. 약간 그 뭐 말군 모양이랄까요? 하트 모양으로 생긴 그 독일빵이죠. 이것을 이제 도입했는데 이 프레첼이 변해서 베이글이 되었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요. 이제 또 다른 설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원래 빵과 케이크로 좀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는 크루아상 이것도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 빵이고요. 또 자허토르테라는 굉장히 유명한 또 고유의 초콜릿 케이크가 카페 문화와 어우러져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빵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제빵사가 폴란드의 왕 얀 3세 소비에스키를 위해 구웠다. 그때 뭐 이제 약간 둥글게 그 모양을 잡아서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란드 혹은 오스트리아로 추측이 되고. 아까 직접 베이킹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베이글 조리 과정에 이 반죽을 끓는 물에 삶는 좀 독특한 과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는데 좀 슬픈 역사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뭐 어떤 경로로든 이제 폴란드로 베이글이
유입이 되었는데요. 네.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폴란드가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차별이 덜하고 네. 살기 좋았다고 합니다. 아. 이제 뭐 유대인들이 떠들면서 살았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폴란드에서 차별이 적은 폴란드에서 베이글을 구워서 생계를 해결하는 사례가 이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베이글이 유대인의 전통 음식처럼 이렇게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이제 불신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베이글에 독을 섞어서 팔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이런 불신을 타파하기 위해서 자, 이 빵에다가 반죽을 굽기 전에 끓는 물에 삶는 일종의 안전하게. 살균 과정을 끼워 넣으면 이제 폴란드 기독교인들도 안심하고 더 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게 오늘날 이제 베이글의 특징이자 전통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베이글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뭐 뉴욕, 몬트리올로 이렇게 옮겨갔다는 거죠. 네네, 이런 베이글이 이제 20세기 초반에 유대인들의 이민을 통해서 뉴욕 또 한편으로는 몬트리올로 그렇게 옮겨가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폴란드 등 유럽의 경제 상태가 나빠지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나선 건데요. 네. 특히 이제 뉴욕의 경우 뭐 많은 영화 등에서도 묘사가 되고 있지만 유럽의 배가 들어오는 관문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민자들의 자연스럽게 관문이 되면서 역할을 하면서 베이글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그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과정과 같죠. 이탈리아 피자만큼이나 뉴욕 피자도 또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같은 과정을 거친 겁니다. 네. 이 간단한 식사로 베이글을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데 만드는 거는 이게 간단치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베이글은 이제 저도 진짜 손이 많이 가고 힘들어서 자주 안 만들거든요. 네. 물론 이제 믹서기를 쓰긴 하는데요. 반죽이 너무 뻣뻣하고 질기기 때문에 믹서기를 오래 돌리면 모터가 탄다. 그 정도로요? 네, 그런 레시피에 이렇게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또 그리고 반드시 손으로 이제 둥글게 모양을 잡은 다음에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줘야지 베이글이 되는데요. 네. 이게 또 반죽이 되게 탄성이 강하다 보니까 모양을 이렇게 뚫어줘도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어렵고 또 근데 또 이렇게 손으로 베이글 모양을 잡아줘야 이제 반죽의 뭐 결이랑 이렇게 해서 맛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의 그 많은 베이글 가게에서도 네. 손으로 베이글 반죽 모양을 잡아주는 전문가를 굉장히 비싸게 영입을 하고 네. 또 이들이 이제 20세기 초중반에 노조도 결성을 하고 한참 이제 그 베이글 기술자들이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저희 이 방송 들으면서 뭐 점심으로나 아니면 뭐 간식으로 이렇게 베이글 드시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것 네네. 같은데 추천해 주시는 뭐 베이글 짧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추천 베이글이요? 어떻게 드시는 걸 선호하신다든지. 저는 사실 항상 고전적인 방식을 좋아합니다. 이제 크림치즈를 한 반 통 정도 듬뿍 발라서 네, 이제 바삭하게 구운 다음에 듬뿍 발라서 그렇게 드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그거는 식사로 조금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은 훈제 연어를 넣어서 샌드위치로 그렇죠. 드시면 또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네네. 한 끼 실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음식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선주가 피처링한 리쌍의 인생은 아름다워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